역사는 때로 뜻밖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고릅니다. 왕이 아니어도, 장군이 아니어도, 심지어 양반의 자제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조선 세종연간. 역사는 평양의 한 기생을 골랐습니다. 신분으로 치자면 가장 낮은 천민의 자리. 사회로 치자면 권력의 변방에도 낄 수 없는 자리.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탕문화. 이 이름 석자에는 한 여인의 처절한 투쟁이 담겨 있습니다. 700리의 험한 산길을 부러진 발가락으로 걸어 한양까지 당도했고, 목숨을 걸고 왕실의 종친을 고발했으며 마침내 세종대왕의 법정에서 정의를 되찾은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법도가 과연 살아있는가를 시험한 한 여인의 목숨을 건 물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70여 년 전, 대동강의 물결이 유장하게 흐르던 그 시절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조선 세종연간의 평양은 소한양, 곧 리틀 한양이라 불릴 만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고려 때부터 서경이라 불리며 정치적 중요성을 지녔던 이 도시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평안도의 수부로서 상업과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새벽이면 대동강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개는 강물의 숨결처럼 부드러워 맞은편 능라도의 버드나무 실루엣을 몽환적으로 감쌌습니다. 강가의 어부들이 첫 그물을 던지기도 전에 성안의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었습니다. 의주에서 내려온 비단상인, 황해도에서 올라온 곡물장수, 그리고 멀리 명나라에서 건너온 진귀한 물건들을 파는 행상들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면 평양성 북쪽의 연광정에서는 풍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광정은 대동강을 굽어보는 누각으로 관서 제1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시를 짓고 기생들은 그 시에 맞추어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풍류의 한복판에 언제나 탕문화가 있었습니다. 탕문화는 평양 기적에 이름을 올린 관기였습니다. 22살. 나이로는 아직 한창인 꽃봉오리였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또래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모는 가히 빼어났습니다. 대동강 물빛을 닮은 맑은 눈동자, 연광정 위에 뜨는 달처럼 환한 이마, 그리고 말할 때마다 자연스레 호선을 이루는 입술. 그러나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탕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고. 그녀의 거쳐 비취각에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이름난 시인들이 그녀의 시평을 구했고 음악가들이 그녀의 귀를 빌려 곡조를 다듬었습니다. 탕문화는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사서삼경을 독학하였고 시문의 격조에 있어서는 어지간한 양반 자제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뛰어났습니다. 후에 그녀를 시로 읊은 문인들은 그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늘한 달빛 같은 여인이라고. 그러나 탕문화의 진정한 면모는 그 서늘함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기생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파는 처지라 하여 마음까지 팔아서는 아니 된다. 예가 없는 자에게는 미소조차 아까운 법이니라. 이 말이 평양 바닥에 퍼지자 권력을 가진 자들은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탕문화를 존경하는 자와 그녀를 정복하고 싶어 안다라는 자. 전자는 그녀의 비취각 앞에서 공손히 신을 벗었고 후자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받고 분개하여 돌아갔습니다. 탕문화가 관기로서의 삶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겠다는 것이 그녀의 오랜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될지 그 무렵의 탕문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 즉위 이후 나라는 안으로 크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편전에서는 새 글자를 만드는 소리가 들렸고 농사의 법도를 정리한 새 문서들이 각 고을로 내려보내졌습니다. 법은 점차 정비되었고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창구도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신분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종친이면 왕실의 피를 이은 특권층으로 웬만한 죄는 눈을 감아주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특권의 가장 오만한 화신이 바로 이치였습니다. 이치는 세종대왕의 조카였습니다. 왕의 형제의 아들. 곧 세종의 조카 학렬에 해당하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치의 문제는 단순히 오만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명함이 모자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명함을 타인을 짓밟는 데 써온 사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미 몇 차례의 추문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왕실의 비호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입을 다물었고 관리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이치가 평양에 온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은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양 가명에 이치의 행차가 전갈로 전해지자 평양 감사 유경희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치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으나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유경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방관리에게 종친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것은 관직 생명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명의 안마당은 열흘 전부터 연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한양에서 공수한 비단으로 처마를 장식했고 의주 상인에게 비싼 값을 치러 진귀한 술을 들여왔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노비들은 밤을 새웠고 연주를 담당할 악공들은 날마다 합주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의 꽃, 기생들의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명단의 맨 윗줄에는 세 글자가 적혔습니다. 탕문화. 명단을 받아든 탕문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치에 대한 소문은 이미 평양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기생을 반쯤 죽도록 때린 일, 관리의 아내를 겁탈하려다 어물쩍 무마된 일,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기색을 보이는 자는 신분을 막론하고 응징한다는 악명까지. 탕문화의 심장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관비관비로서의 의무가 그녀를 묻고 있었습니다. 설령 목숨을 건 자리라는 것을 알아도 나라의 부름을 외면한다는 것은 그것대로 처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첨하지 않겠다고, 어떤 협박에도 눈빛을 내려깔지 않겠다고. 폭풍이 온다면 맞서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부러지거나 할 것이라고. 연회 당일 탕문화는 화려한 치장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가장 수수한 연두색 저고리에 옅은 회색 치마를 골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비녀 하나만을 꽂았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화사한 봄꽃처럼 차려입은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고. 연회장은 기름진 음식 냄새와 향기로운 술 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50여 개의 촛불이 일렁였고 악공들의 피리 소리가 공기를 적셨습니다. 이치는 상석에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앉아 마치 시장을 구경하듯 기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탕문화에게 멈추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이치의 시선을 받자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아양을 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탕문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바르게 앉아 예법에 따른 절을 올렸으나 눈은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마치 맞은편의 촛불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여인을 정복하며 재미있겠다는 오만한 욕심이 그 미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그리 대단하다는 탕문하냐? 이치가 술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으나 안에는 가시가 가득했습니다. 예, 소녀가 탕문하요입니다. 탕문하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들었느냐? 내가 주는 술을 받아라. 이것은 왕실에서 내려온 귀한 술이다. 너 같은 천한 것에게는 영광이 아니냐. 이치가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유경의 감사는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탕문하는 잠시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 거절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만 소녀는 이미 정해진 주량을 넘기면 예법을 잃을까 두렵사옵니다. 청하오건대 술 대신 시 한 수로 어른의 기계를 칭송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는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치의 귀에는 그것이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왕실의 명을 거절한 것과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치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부드럽던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흉측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기생년이 어디서 문자를 들먹이느냐. 감히 왕의 조카가 내미는 잔을 거부해. 이치의 손이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술잔이 탕문하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차갑고 붉은 술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몇 방울이 눈 안으로 들어갔고 고운 저고리가 선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작은 비명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탕문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술로 젖은 얼굴로. 그녀는 이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멸. 그 찰나의 눈빛이 이치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탕문하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인연의 눈가를 봐라. 감히 나를 깔보는 눈이 아닌가. 이 눈가를 뽑아버리겠다. 이치의 주먹이 탕문하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발길질이 그녀의 옆구리와 다리를 찼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악공들은 악기를 내려놓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기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습니다. 유경의 감사는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감히 종친의 소행을 막았다가 자신이 어떤 꼴을 당할지 뻔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탕문하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깨물며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기억해서 반드시 갚아라. 폭행이 끝났을 때. 탕문하는 가명의 뒷마당에 버려진 짐짝처럼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단옷은 너덜너덜한 넝마가 되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비뼈 두 대가 금이 갔고 발목이 삐어 혼자서는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동료, 기생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울면서 등에 업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홍란이 탕문하의 이마를 닦아주며 오열했습니다. 문하야, 문하야 정신 차려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 탕문하는 홍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살아있다. 치료를 받는 사흘 동안 탕문하는 생각했습니다. 참을 것인가, 맞설 것인가.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치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여인에게 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아무도 막지 않으면 권력을 가진 자의 폭력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 반복에 눈을 감는 일이었습니다. 맞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생이 종친을 고발한다는 것. 그것은 법이 허락한 길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목숨을 내놓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형조의 관리들은 종친의 편이거나 아니면 겁쟁이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그녀를 도리어 옥에 가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탕문화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던 나흘째 밤. 탕문화는 홀로 상 앞에 앉았습니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았습니다. 손가락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백지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은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쓸수록 붓의 힘이 굳어졌습니다. 탕문화는 그날 밤 연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이치가 한 말, 내던진 술잔, 주먹질과 발길질의 순서와 부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의 이름까지 관리였으면 쓸 법한 공문의 형식을 빌려 그녀는 한치의 감정도 섞지 않고 사실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동이 틀 무렵 고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탕문화는 그것을 두루마리에 말아 가슴 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홍란을 불렀습니다. 언니, 나 한양에 가겠어. 홍란은 잠이 덜 깬 눈으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의 의미를 이해하자 두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양이라고? 이 몸으로 이치를 고발할 것이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아야, 그것이 말이 되느냐? 기생이 종친을 고발한다고. 너는 살고 싶지 않은 게냐?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가는 거야. 이대로 침묵하면 나는 몸은 살아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어. 홍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아둔 돈꾸러미를 꺼내 탕문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노잣돈 삼아라. 제발 살아서 돌아와. 탕문화가 평양을 떠난 것은 그날 새벽 묘시. 아직 성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담을 넘어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이라 해도 새벽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이마에서 식지 않은 열기가 뿜어졌습니다. 한양까지는 약 700리, 오늘날로 치면 28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건강한 사내가 부지런히 걸어도 열흘 이상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발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갈비뼈 부위에는 숨을 크게 쉴 때마다 서릿한 통증이 일었습니다. 부은 왼쪽 눈은 시야의 절반을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탕문화는 걸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봄비가 내려 흙길은 질척거렸고 돌멩이들은 그녀의 맨발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날이 저물면 민가의 처마 밑이나 폐가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고프면 길가에 돋아난 냉이를 뜯어 씹었고 목이 마르면 계곡물을 손으로 떠마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황해도 어딘가의 산길에서 산적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쩡한 행인이라도 털었을 판에 누더기를 걸친 홀몸의 여인을 보자 히히덕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서 여자가 혼자 신세 한탄이라도 들어줄까? 탕문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걸어가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한양의 형조로 고소장을 가지고 가는 길이다. 왕실의 종친이 저지른 폭행죄를 고발하는 문서를 품고 있어. 너희가 나를 해친다면 너희는 왕실의 일에 개입하는 역적이 된다. 그래도 괜찮은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탕문화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산적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쭈뼛쭈뼛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엿새째 밤 탕문화는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상처 부위가 덧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길 옆 소나무 아래에 쓰러진 채로 떨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고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고소장을 안고 흙이 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치는 또 다른 연회장에서 또 다른 여인에게 술잔을 던질 것이다. 탕문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행상 노인이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며칠 동안 그녀를 자신의 가마 위에 태워 남쪽으로 이동하며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탕문하는 고맙다는 말 대신 자신의 비녀를 빼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평양 시절의 마지막 장신구였습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 오후 숭례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평양의 연광정에서 달빛을 받으며 노래하던 여인은 이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거지 꼴로 한양 도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어느 왕족보다도 형형했습니다. 한양 형조의 청사 앞에는 날마다 억울한 백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대부분은 토지 분쟁이나 채무 문제였습니다. 그 틈에서 탕문하는 남루한 행색으로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담당 서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뭔가? 고소장, 고소인이 누구야? 탕문하, 평양 관기이옵니다. 평양 기생이 여기까지 와서 뭘 고소하겠다는 거야? 세종대왕 전하의 조카이신 이치 종친께서 저를 불법으로 폭행하셨습니다. 그 죄를 형조에 고발하고자 하옵니다. 서리는 잠시 멈추었다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아있던 다른 관리들이 그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창구 앞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생이 종친을 고발해. 하하, 이런 황당한 것을 봤나? 인연이 정신이 온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한 중년 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탕문하 앞에 섰습니다. 형조 정랑벼슬을 단 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웃음과는 달리 굉장히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들어라. 기생이 종친을 고발하는 것은 현행법도에 극히 제한되어 있다. 더군다나 허위 고발은 무고죄로 다스려 내 다리를 분지를 수도 있어. 당장 고소를 취소하고 평양으로 돌아가라. 탕문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취소할 수 없사옵니다. 이 고소장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이며 연회에 동석한 자들이 증인이 옵니다. 형조가 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소녀는 대궐 앞에서 징을 칠 것이옵니다. 신문고와 비슷한 제도로 백성이 억울함이 극에 달했을 때 대궐 앞에서 소리를 내어 임금에게 호소하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탕문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학으로 익힌 사서삼경만이 아니라 그녀는 평양에서 기생으로 지내는 동안 각종 법령 문서를 손에 넣어 꼼꼼히 읽어왔던 것입니다. 관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실제로 대궐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면 그것은 형조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 뻔했습니다. 일단 대기하라 상관에게 보고해야 하겠다. 탕문하는 형조의 대기실 한쪽에 앉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옆방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배후가 누구냐? 이치 종친을 모함하기 위해 어떤 세력이 너를 이용하는 것이냐? 배후는 없사옵니다. 소녀의 몸에 난 상처가 배후이며 하늘이 증인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기생이 혼자서 이런 일을 꾸밀 리 없어. 뒤에 누군가 있지. 반왕실 세력이 아닌가. 탕문하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신문관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목소리를 높여도 그녀의 대답은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탕문하는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체포는 아니었습니다. 진술을 확인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내는 빛도 들지 않는 습한 지하였고 음식은 하루 한 번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형조의 관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탕문하의 이야기는
이미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조의 서리들 가운데 양심을 가진 자 하나가 이 사연을 지인에게 귀띔했습니다. 그 지인은 유생이었고 그 유생은 또 다른 유생들에게 전했습니다. 평양의 기생이 목숨을 걸고 종친을 고발했다더라. 700리를 부러진 몸으로 걸어왔다더라. 그런데 형조가 도리어 그녀를 가두었다더라. 는 소문이 한양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생들 사이에서. 성균관 앞의 뜻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기생의 복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법도의 문제, 왕도의 문제였습니다. 세종대왕에게 이 사건이 보고된 것은 탕문화가 형조 지하에 갇힌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보고를 올린 것은 지편전 학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정리하여 형조의 처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종은 그날 저녁 내내 방에서 홀로 앉아 그 보고를 읽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어전회의가 열렸을 때 세종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은 크게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의정 황희는 이 사안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진언했습니다. 전하, 기생의 고발 하나로 종친을 조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비록 이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왕실의 위엄을 위해 내부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사옵니까? 반대편의 젊은 대신들은 달랐습니다. 지편전 부재학 신숙주와 뜻을 같이 하는 일부 신하들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적용될 때에만 법이옵니다. 종친이라 하여 법 위에 선다면 백성은 법을 믿을 수 없사옵니다. 이 사건을 외면하는 것은 곧 전하의 법도를 전하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사옵니다. 세종은 두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세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으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쇠를 두드리는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 신분을 먼저 따지는 것이 군주의 도리인가? 침묵. 그 여인을 즉시 이곳으로 데려오라. 탕문화가 지하 감옥에서 나와 대궐의 편전으로 인도되었을 때 그녀의 행색은 참혹했습니다. 열이틀의 여정과 닷새의 감금으로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훗날 그날의 탕문화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몸은 무너졌어도 그 눈빛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편전 안에는 세종과 몇몇 측근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탕문화는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세종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평양에서 한양까지 걸어왔다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 길이 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리하였느냐? 탕문화는 잠시 대답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의 몸은 평양에서 이미 찢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나라의 법도가 권력 있는 자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법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종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느냐? 종친을 고발한 죄로 내가 먼저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전하, 소녀는 평양을 떠날 때 이미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을 바랐습니다. 법이 살아있다면 소녀는 죽어도 산 것과 다름없다고. 긴 침묵이 편전을 채웠습니다. 세종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향해 명했습니다. 이치를 즉시 한양으로 압송하라. 탕문화의 고소장에 기록된 사안을 형조에서 정식으로 조사하되 신분을 이유로 어떠한 예외도 두지 마라.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황희는 난감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가냈습니다. 전하, 종친을 죄인으로 조사하는 것은. 세종은 황희의 말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황정승, 법 앞에 종친이 먼저인가? 백성이 먼저인가? 나의 나라에서 법이 왕족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특권이다. 과인은 특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려 한다. 그 한마디가 어전회의의 모든 논의를 끝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된 이치는 처음에는 오만했습니다. 그는 형조신문관 앞에서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생년 하나가 나를 고발해. 웃기는 짓이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 예법을 모르는 천한 것을 가르친 것뿐인데.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그날 연회에서 탕문하에게 폭력을 행사하셨습니까? 폭력이라니 훈육이었느니라. 술잔을 얼굴에 던진 것도 훈육이었습니까? 하이니 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꾸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신문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회에 동석했던 증인 18명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들 모두 이치 종친께서 탕문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으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상을 입혔다는 진술을 일치하여 하였습니다. 이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명에 의해 소환되어 진술했다는 사실을 유경의 감사조차 왕의 명 앞에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이치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치가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양에서 기생을 폭행한 일, 한 관리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 일이 왕실의 비호로 은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최종 판결을 직접 내렸습니다.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종은 이치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왕실의 자손이다. 왕실의 자손이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거늘 너는 그 권위를 이용하여 법을 어기고 힘없는 자를 유린했다. 왕실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욕을 먹었으니 이것은 왕실에 대한 죄이기도 하다. 이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이치의 직첩을 회수하라. 그리고 함경도 경흥으로 유배를 보내라. 해당 기간은 형조에서 법에 따라 산정하되 사면의 여지를 두지 마라. 경흥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겨울이면 사람이 동사할 만큼 혹독한 땅이었습니다. 직첩의 회수는 왕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형조 청사 밖에서 백성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재판의 소문은 이미 한양 전체에 퍼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조 앞에 모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그 함성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만이 들었다고 전해지는 그 말은 이렇습니다. 법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산다.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세종은 탕문하를 다시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소수의 내관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탕문하, 너의 용기는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였다. 과인이 그것을 치하하고자 한다. 탕문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전하의 성덕에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소녀는 치하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이 살아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알고 있다. 세종은 내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한 필과 탕문하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탕문하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을 나라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그녀의 용기를 치하하는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한다. 조선의 법도가 아직 그만큼 유연하지 못하여 과인도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이 문서가 있으면 어떤 관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탕문하는 그 상자를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0리의 여정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탕문화가 한양을 떠나던 날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형조 청사 앞에서 유생들이 모여 그녀를 배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20명이었던 것이 소문을 타고 늘어나 마침내 수백 명이 길가에 늘어섰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조용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말없는 경이었습니다. 한 노유생이 그녀의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조선의 장부보다 나은 여인이오. 부디 평안히 돌아가시오. 탕문화는 그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멍든 다리가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산길이었으나 풍경이 달랐습니다. 봄이 깊어져 삼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계곡의 물소리는 맑았습니다. 탕문화는 걸으며 처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황해도를 지날 때 그 길에서 그녀를 산적들로부터 구해주었던 행상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알아보고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살아 돌아왔구만.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탕문화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평양으로 돌아온 탕문화를 기다리는 것은 홍난과 동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들은 탕문화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 성문 앞까지 달려 나와 마중을 나왔습니다. 살아왔다. 정말 살아왔어. 홍난은 탕문화를 껴안고 한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탕문화는 홍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안, 걱정시켰지. 미안은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날 밤 빛이 가겠어.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료 기생들이 저마다 가져온 음식 몇 가지와 평양 가명에서 몰래 가져온 술 한 동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탕문화는 술을 따르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다. 세종 전하가 바른 판단을 하신 것이고 법이 이긴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법은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어린 기생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라면 못했을 거예요. 탕문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 그 두려움을 끌고서도 걷는 것. 그것이 용기라면 용기인 거겠지. 그 이후 탕문화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회장에서 술을 따르는 일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내려준 문서의 권위와 그녀의 명성이 평양감사로 하여금 그녀에게 새로운 역할을 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탕문화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털어 비취각 한쪽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양반의 자제든 상인의 아들이든 거지의 딸이든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이 찾아오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법을 알고 있는 탕문화는 어떤 경로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어떤 증인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일종의 상담자이자 법률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평양의 사람들은 그녀를 탁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생이 선생님이라 불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탕문화 사건은 조선 사회에 물속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종친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치가 직첩을 빼앗기고 경응으로 유배를 간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법에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신뢰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종친들 사이에서 지방순행시 기생이나 백성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한 것은 지방 관리들의 태도였습니다. 유경이와 같은 평양 감사들이 종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백성을 내던지는 행동을 더 이상 당연히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탕문화 사건 이후 감사가 종친의 폭행을 방관했다는 사실 역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경의 자신도 이 사건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형조의 고소 접수 절차를 재검토하게 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를 고발할 때 무작정 기각하거나 고발인을 구금하는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법 앞에 신분의 격차가 고소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다시금 강조되었습니다. 물론 조선의 신분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탕문화 한 사람의 사건이 500년 넘은 신분 질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법 앞에서만큼은 반드시 신분이 앞서야 한다는 절대적인 관행에 금이 갔습니다. 그 금은 훗날 더 많은 균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탕문화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 사건으로부터 30년이 더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양의 비취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이미 탁양이라는 존칭으로 불렸고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이 관서 지방 문인들 사이에서 여러 편 나왔습니다. 그중 한 무명 문인의 글이 후대에 전해집니다.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탁양은 기생이었으나 기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비록 천민의 적에 묶여 있었으나 그 뜻은 어떤 대신보다도 높고 곧았다. 조선이 법을 가진 나라임을 그녀는 자신의 피로 증명하였으니 이 나라의 역사가 그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동강은 지금도 흐릅니다. 연광정이 서 있던 자리. 탕문화가 달빛 아래에서 노래하던 그 강가의 강물은 여전히 유장하게 흘러갑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신분제는 사라졌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탕문화가 던진 물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공평한가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법 앞에 동등하게 설 수 있는가? 억울한 자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일 때 그 목소리는 들려지는가? 이 물음들은 500년 전 탕문화가 살던 시대의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치와 같은 자들이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탕문화와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그 사회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였습니다. 세종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편한 침묵이 아니라 불편한 정의를. 그리고 탕문화가 위대했던 것은 그녀가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걸어주지 않아도 700리의 험난한 길을 혼자서 두려움을 끌고서 고통을 안고서 그래도 멈추지 않고 역사는 종종 뜻밖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고른다고 했습니다. 탕문화는 그 뜻밖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역사가 그녀를 고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스스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걸어 들어간 것이겠지요. 술잔이 얼굴에 닿던 그 순간, 두 눈을 감지 않았을 때, 감옥에서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을 때, 산길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대동강은 지금도 흐릅니다. 그 물결 어딘가에는 분명 탕문화의 기계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쉬지 않고 아래로 흘러가면서 말입니다.